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H공사의 보상기획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한식 단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은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손실보상 개요하고 두 번째는 손실보상에 과연 어떤 종류의 손실보상이 있는지하고 그 기준, 그리고 손실보상에 따른 이주대책하고 생활대책, 그리고 손실보상 방식과 피보상제에 대한 권리 규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실보상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재산권 희생에 대한 보상이죠. 반면에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손실보상은 이 손실보상에 따른 재산권 보호는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의하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런 명문의 헌법상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손실보상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반법으로서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어서 손실보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실보상이 과연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1911년도에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대륙 진출과 우리 국내 수탈을 위해서 군용시설이나 공익시설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강제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조선 토지 수용령을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쌀이니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많은 수탈도 당하게 되고 하고 그러는데 그 근거법이 이렇게 조선 토지 수용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오다가 1962년 1월 달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신군부의 박정희 장군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 입법 기관인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에서 토지 수용법을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을 규정을 하는 토지 수용법을 이렇게 발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토지 수용법은 조선 일본의 대부분 일본의 토지 수용법을 발췌하거나 이렇게 번역한 수준에 해당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을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이 법이 그래도 이제 조선 토지 수용령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어떤 비판도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5년도에 일명 공특법이라고 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되는데요. 1970년대까지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말씀드렸던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니까 강제로 이렇게 취득하는 절차 외에는 나머지 협의에 의한 것은 민사법 절차에 의해서 민사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하는 이런 절차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보상 기준이 없었죠. 민법에 의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 저 사업지구가 들쭉날쭉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종류나 시행자별로 각기 상이했었고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보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효가 된 게 1975년도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위에 토지 수용법은 이제 토지의 공익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강제 수용과 사용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이제 협의 매수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지수용법은 강제로 이렇게 그 취득하는 그런 절차에 따른 그 법이고, 그 다음에 공공정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이제 강제적인 거 말고 협의에 의한 어떤 그런 과정에 토지를 수용하는 그 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정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우리가 강제수용이니 협의에 의하는 매수니 하는 그런 차이가 사업시행자나 국가에 의해서 입장에 의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어차피 내 토지를 그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그런 취지에는 뭐 특별한 그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법 영역이나 성립 배경에는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협의 취득이나 강제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외국 입법 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수용법이나 공특법의 강제적인 거나 협의에 의한 것이나 그 같이 이렇게 합해서 통일된 그 입법을 한 경우가 외국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2002년도에 이렇게 탄생을 한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요. 위에 법은 이제 일명 저희가 이제 예전에 공특법이라고 그랬고, 밑에 법은 이제 토지수용법이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원화됐던 체계를 그 이제 수용의 절차하고 보상까지 합해가지고 그 협의에 의한 보상까지 합해가지고 이원화됐던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가지고 통합체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이 그 지금 현재의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2002년도에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법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서 그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손실 보상의 그 원칙이 있는데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예외 없이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원칙이 있는데, 시행자 보상 원칙이 가장 우선됩니다.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보상과 현금 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사 착수 이전에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보상이 있고요. 사업 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 이 부분은 그 사업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가 어느 부분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가치가 상승했다고 그래서 사업 시행 시행지 예정지 안에 있는 이익하고 상기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기본 원칙이고요. 개발 이익 배제 원칙은 당해 사업으로 토지 등 가격이 변동하여도 이를 보상액에 산정치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 어떤 여기다 택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이 토지가 소문이 알려지면은 지가가 더불어서 좀 일부 상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가 상승하는 부분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여기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괄 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 소유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요구할 때에는 같이 일괄해서 보상을 한다 하는 그런 일괄 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손실 보상의 원칙에 따른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보상이 가장 잘된 보상이냐, 그리고 어떤 보상이 가장 적정한 보상이냐, 이렇게 의문이 이렇게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 현장에서 보상을 하다 보면은 저희 보상 담당자는 정말 한 사업적으로 수십 번 내지는 수백 번을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가가호를 방문해서 기본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최초에 토지를 취득을 했을 때 그분이 어느 정도의 취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고, 주변에 부동산 가게 같은 데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제 호가 말고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그 마음속으로는 이제 적정한 그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은 저희 공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상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나오는 데에 따라서 이게 보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굉장히 이제 그 적정 보상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그 하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그 혹자들은 그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일단 깎으려고 하고, 소유자는 일단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이게 그 곡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적정 보상을 하려고 이게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보상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이렇게 적정 보상이냐? 제가 아까 제 경력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 신입사원 때 대전 둔산지구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겪었던 일인데요. 그것을 하나의 제 그 보상 근무를 하는 하나의 모토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가 대전 둔산 보상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뭐 해그름 정도에 되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토지가 대전 둔산지구 내에 어떤 토지가 되는데 보상가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지 조서를 이렇게 보고 그 가격 사정 조서를 보고 나서는 선생님의 토지는 총 보상가가 평방미터당 얼마고, 그래서 총 보상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더니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상가가 정말 그것이 맞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은 본인이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다는 어떤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총 보상가는 얼마시니까 서류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오시면은 바로 등기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선생님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맙다고 정말로 골백번 절을 하시더니 나가시더니,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방금 해주는 말이 맞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서류해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더니 그 다음날 또 문이 열리더니 그분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얼굴에 그냥 부르락 파르락 해갖고 그냥 대단히 열받으셔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땅 보상가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고 이제 이번에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 어제만 해도 많이 보상가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했더니, 나는 내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 줄 알았더니 옆에 땅이 내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게 과연 잘된 보상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보상에 따른 것은 상당히 다분히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일 수도 있다, 적정 보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잃게 될 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리고 이제 다분히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교훈을 얻고, 그래서 다음 보상 현장부터도 보면 형평성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실 보상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사업지구가 이제 구성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기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 조사라는 것은 도대체 이 사업지구 내에 어떤 물건이 있고 토지의 형상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조서하고 물건 조서를, 지작물 물건 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면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을 하게 됩니다. 열람을 하게 되고, 열람을 하면은 이제 내 물건이 내가 보상받을 물건이, 나는 이를테면은 대지인데 지금 임야로 조사가 돼 있다 할지, 아니면은 나는 콘크리트 조인데 지금 현재 목조로 조사가 돼 있다 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수목이 100주인데 한 80주로 조사가 돼 있다 할지 이런 경우도 다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되고 그 이의까지가 다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총 물건을 확정을 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돼서 이제 총 보상액이 나오면은 그 보상액을 저희가 이제 개별 통보를 하게 되고 개별 통보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지작물 소유자 플러스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인 제3의 권리까지 설정되어 있는 그분들한테까지도 이제 그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상액 통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이제 협의가 되면은 이게 협의가 성립이 되면은 계약 체결하고 이제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용 재결 절차를 이제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도 수용 재결에도 이게 그 불복을 하게 되면은 이의 재결 절차를 밟게 되고 이 이의 재결에도 이렇게 불복을 하게 되면은 행정 소송이라는 그 또 다른 그 피해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고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다 보면은 이 기본조사나 보상계획 공고 당시부터 보상협의회라는 어떤 그 주민 그 이제 단체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례 그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세입자 대책위원회랄지 상인대책위원회, 뭐 축산대책위원회, 뭐 토지 소유자 대책위원회, 지작물 소유자 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각 주민 대책위원회만 15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거의 그 이틀에 한 번꼴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래서 그만큼 그 주민 요구도 많았고 그랬던 사업지구가 그 위례 사업지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각종 대책위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 사이에 그 보상계획 공고하고 이제 감정평가하고 이 사이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회가 이게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상에 관한 사전 어떤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다음은 이제 손실보상제도의 동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2014년도 그 작년 9월 달에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그 일원으로 그 신도시 그동안에 이제 신도시 개발 근간이 되었던 그 택조법이라고 하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그 내에서는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 하는 그 대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우리 이제 LH가 성장할 때는 양적인 어떤 팽착이나 그 외곽 그 확산 위주의 도시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책은 이제 그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위주로 하는 이제 도심 재생 사업 위주로 이제 그 개발의 패턴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맞는 그 말이긴 하는데 저희도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저희가 그 수익 손실만 나고 저희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제 금융부채가 지금 많이 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3조 정도를 많이 줄이셨어요. 정말 엄청난 그 피난을 노력을 하셔 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부채가 92조, 93조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그 저기 하루 이자만 거의 100억 정도 돈이 나갑니다. 저희 그 회사가. 근데 이 도시 재생 그 사업이라는 것은 돈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양적 평창이나 외곽 위주의 이렇게 이런 것은 저희가 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주창하신 바는 국가정책 사업을 그 저희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주거복지, 최근에 이제 그 대두가 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과 도심 재생 사업에 그 역량을 그 집중을 하시는데 제가 딜레마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 수익을 어디서 창출해내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직도 저희가 필요해야 될 앞으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 체계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토지보상법 자체를 약간 그 과거의 관주도의 어떤 보상법 체계에서
민주도의 그 민을 위한 어떤 제도를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민도가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표명을 하시고 제도나 이렇게 운영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현행 법을 공익사업 판정 기준이나 보상 법령 적용 범위나 사업 인정 절차를 정비하고 보상 협의 절차를 개선하고 수용 재결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보상법 자체를 손질을 하려고 했었고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토지공법학회하고 국토부하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온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보상하는데 보상의 종류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보상의 종류에는 크게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나누는데요. 재산권은 이제 토지 보상, 토지는 땅을 사고 팔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취득하는 토지가 있고 사용하는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땅도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상액 산정을 하고요. 토지 외 재산권 보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외 재산권으로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요. 건축물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고 기타 권리로 광업권이나 어업권에 대한 보상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군산 장항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어업권 보상이 많았죠. 그리고 4대강 보상하면서도 어업권 보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역시 보상액 산정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적 손실 보상으로 이제 실비 변장인데요. 동산 이전비도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이사비는 지금 현재 저희 사업 시행자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별로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바른 이론 하나된 원칙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손을 좀 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실 손실이 있는데 노동을 할 수 없음으로써 상실하는 손해 및 장래의 이익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일실 손실은 영업 손실이나 축산업 손실의 어떤 손실이고요. 이 부분은 이게 감정평가로 하게 되고 농업 손실 보상이나 휴직이나 실직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산정하는 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재산권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이주대책이나 주거 이전비는 저희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산정을 하게 되고 이농비나 이업비도 이렇게 저희 사업 시행자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의 보상의 종류는 지금 현재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나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련인데요. 토지의 보상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나 특별한 용도 사용 등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컨대 제가 땅에 임야를 샀는데 이 부분은 최고 명당이라고 그래서 임야 거래가가 한 평당 한 10만 원인데 나는 500만 원을 주고 샀다 하는 부분은 고려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현황 기준 평가인데 가격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가격 시점상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나 불법 형질 변경, 근데 이제 전을 대지로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해버렸달지, 그렇게 하는 것은 고려치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지작물이 없는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공시지가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대원칙에서 말씀드렸던 개발이익을 일단 배제하게 되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이제 신도시 세대 이후로 이게 근무를 해오면서 보상인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대전 둔산 그 신입사원 때 이 건도 이제 신입사원 때 관련되는 건인데요. 그때 이제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대전 보문중학교 선생님이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 60경이 좀 넘으셨는데 쭉 그렇게 평생을 평교사로 이렇게 봉직을 해오시다가 돈이 이제 그동안에 안 먹고 뭐 한 거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대전에 혹시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 갈마동 쪽에 마을 중간만큼의 예전에 쓰러져가는 집을 한 채 샀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평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자기 아들이 그때 이제 2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들들을 앞세워 가지고 와서 돌 고르고 막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었던 가옥을 그러니까 쓰러져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건물은 이제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철거를 하고 그게 이제 좀 정지 작업을 해놓고 미구에 내가 1년 정도 그때 이제 정년이 한 1, 2년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1, 2년 후에는 내가 와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가 사업지구 애정지구 고시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기본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정지 작업을 해놓으니까 그 주변에 계신 다른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고추를 몇 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농심이라는 게 빈 땅을 그렇게 빈 땅으로 이렇게 하시 않고 싶은 게 농심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고추를 이렇게 몇 개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보니까 고추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목상 대지였었고 건축물 대장도 멸실은 시켰지만 과거에 건축물 대장도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현황 기준 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황이 고추가 심어졌으니까 이거는 전이다 해가지고 전으로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보니까 대지로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인데 대지로 평가했을 때하고 전으로 평가했을 때 가격 차이가 그때 당시 돈으로 한 7,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7, 8천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인데 그때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신입사원이어서 힘은 없었지만은 제가 모시고 있는 과장님한테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과장님도 아니고 주임님한테 가가지고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건축물 대장이 멸실되어 있기는 했지만 건축물 대장도 있었고 지목상도 대지고 그리고 본인이 심은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와서 잠시 고추 좀 뿌려놓은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으로 해서 불이익을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말인즉슨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그분도 참 훌륭하신 제 선배님이셨는데 고개를 갸웃갸웃하는데 말인즉슨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에 전으로 평가해 놓은 부분을 다시 엎어가지고 또 대지로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나가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일종의 비겁이죠,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이제 차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장님한테 이제 신입사원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일종의 비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인즉슨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손을 대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또한 제가 모셨던 굉장히 훌륭한 선배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나는 굉장히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내 땅은 내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필생에 정말 너무 소중한 한 사람의 필생의 전 재산이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을 세상에 우리의 담당자의 비겁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랬더니
그 보문중학교 선생님이 제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군의 역할은 여기까지면 됐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담았던 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담당자의 비겁은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그 마음 새김을 좀 했었고, 그래서 저는 예컨대 이제 그 위례 사업 같은 경우는,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이주자 택지 심사를 하면은 가하고 부를 편정을 해주는데, 이주택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부가 될 사람을 가로 해주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프리미엄만 한 4억 내지 5억 정도 붙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장으로 근무할 때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직되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뭐 투기도 아니고 단지 어떤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서 그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이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일단의 비겁을 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 보상을 하고 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죠, 내부 감사도 받아야죠, 국감도 받아야죠, 그 여러 가지 감찰 기관도 많죠. 조금 이상한 것이 들어가면은 바로 뭐 BH나 이런 데 이제 투서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질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개안을 했습니다. 직접 개안을 해가지고 제가 2분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두 페이지 주면 될 것을 제가 대학 노트 한 2권 정도 분량으로 구분 자료까지 다 제시를 해갖고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격으로 판정을 한다 해갖고 제가 도장을 찍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비겁하지 않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끝나고 나서 단 한 번도 감사실에서 저를 소환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잠시라도 비겁을 했다 하면은 그분은 필생에 그분도 자기 전 재산을 시했을 텐데 굉장히 마음 아프게 평생을 사시다가 대부분이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도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토지 관련인데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자세히 알으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토지보상액은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대충 이제 평가사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평가를 해서 오는 걸 보면은 이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표준지에 사업지구 예컨대 한 30만 평 정도 사업지구다 하면은 지목별로 해서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비교 표준지가 이렇게 평가사들이 해놓은 이제 표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점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이 경우는 시점 수정이 공시지가 시점으로부터 보상 시점까지 가격 변동이나 지가 변동률을 이제 보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지역 요인, 인근에 이제 비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지역 요인, 이 부분은 옆에 가고 약간 우세하니까 1.1이나 약간 여세하니까 0.9로 한달지 1.02로 한달지 이런 어떤 지역 요인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하고 평가 대상의 전면 도로나 도로 교통 형상 등이 또 차이가 나는 토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개별 요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곱하게 되고,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도 평가 토지의 인근 지역이 이제 보상 평가 사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참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까지 다 비교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했는데도 좀 다소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기타 요인으로 이제 보정을 조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을 지역 간의 형평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토지 보상을 해오고 오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LH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보상기획단회가 지가심사 기능도 좀 있습니다. 지가심사 기능이라는 게 무슨 지가를 좌우를 하는 어떤 그런 지가심사 기능은 아니고요. 평가사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 수백 필지, 수천 필지를 평가를 해오다 보면은 다소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공사는 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금 오타가 있었다 할지 아니면은 그 기타 요인 보정을 너무 과하게 했다 할지 너무 작게 했다 할지 그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에서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토지가 옆에 토지보다 우세한데 열세한 걸로 이렇게 했다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도 현장에 많이 그래서 이제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의견 개진을 저희 LH 같은 경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개진을 하면은 평가사들이 그거를 보고 다시 이제 그 수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은 이제 그 평가 금액으로 확정을 해서 손실보상 통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이 여기 결정이 되고 그 밑에 부분에 이제 잔여지 매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써진 대로 토지가 이제 일부 이게 편입됨에 따라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그 원래 토지 소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이제 잔여지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잔여지 판단 기준은 그 뭐냐? 통상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잔여지 판단을 할 때는 예컨대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그 건축대지 최소 면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랄지 아니면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자루 형태로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토지에 그 효용성이 없게 이렇게 돼버린다 할지 이런 경우가 있다 할지 아니면 맹지화 돼버렸다 할지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농지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경운기나 이런 부분 트랙터나 이런 부분은 운행은 이제 필수적인 건데 이 부분이 경운기 회차가 그 회전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반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때는 저희가 그 잔여지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잔여지를 매수를 할 때는 그 다시 이제 평가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잔여지가 남기 전에 이제 본 토지, 편입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편입 토지의 보상 단가가 지금 현재 잔여지를 매수를 할 때하고 그 가격이 변동이 됐는지를 저희가 평가사들한테 그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지금 한 3개월 시점이 흘렀는데 근데 거기 그 지가의 흐름에 그 별 변동 요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기존에 평가했던 그 금액을 그냥 잔여지 금액에다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작물인데요. 지작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소 처음에 저도 이제 제가 전공을 그 법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부동산학을 제가 전공을 했었는데요.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지작물 하니까 뭐가 지작물이냐. 근데 지작물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이나 공작물, 수목, 농작물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당의 공익 사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총칭해 가지고 지작물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는 사람들이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보상이 원칙인데요. 그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비가 그 취득비를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득비를 넘는 경우에는 그냥 취득비로 보상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그 원가법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수나 관상수는 이제 평가 대상이 되는데 그 일반 산에 있는 그러면 소나무나 이렇게 잡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도 보상을 해주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토지 보상을 할 때 화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토지 보상을 할 때는 그 나무까지 일괄해서 이렇게 그냥 그 평가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 과수나 관상수가 아니고 그리고 조림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반 잡목은 토지 평가 시에 토지 보상 금액에 다 화채를 시켜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다음에 영업 손실 이렇게 보상인데요. 그 영업 손실 이렇게 보상 대상이 중요한데요.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정 고시일 등의 그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그리고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아서 또 인적이나 물적인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 행하는 영업이 그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 뒤쪽에 그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영업 손실 보상은 이제 그 보상액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 그 LH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 지자체나 그다음에 여타 다른 사업주 시행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저희 LH 같은 경우는 영업 보상을 하게 되면은 그 생활 대책을 저희가 세워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어떤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업 그 손실 보상은 이제 휴업 보상 최대 이제 4개월인데요. 기존에 얼마 전까지는 이제 3개월인데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되고, 폐업 보상은 한 2년 정도의 영업이익에 써진 대로 이렇게 영업용 고정자재나 원재료, 제품 등 상품 등의 매각 손실을 대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됐는데, 휴업 보상하고 폐업 보상은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축산업이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폐업 보상으로 해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 옮겨봐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민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르는 그 다툼이 항상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폐업 보상을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이제 자료에 써진 바와 같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이렇게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에 이전해서 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사례는 드뭅니다. 그리고 과거에 폐업 보상을 딱 해주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있던 사업직은 아니었었는데요. 폐업 보상을 해주고 나서 감사원 관사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폐업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인근에 다 옮겨가지고 실제로 또 영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업 보상은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사업 시행자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축산업 손실은 영업 손실 보상 기준에 대해서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농업 손실 보상인데요. 보상 대상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 고시일 등 당시에 실제 경작자에게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작자하고 그다음에 소지 소유자가 틀린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법령도 일부 손질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전향적으로 좀 개정을 좀 했는데요. 보상액은 재배하고 무관하게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을 한 3년간 평균 금액으로 해서 2년분의 소득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4분기 기준으로 참고적으로 이렇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한 3,549원 정도, 그다음에 경상남도는 4,166원,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기준으로 농업 손실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인데요. 공익사업에 이제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하고 세입자입니다. 그래 소유자나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주거 이전비가 있고 이제 이사비가 있는데요. 주거 이전비는 이제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월 가계 지출비가 이렇게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서 건축물 소유자, 그러니까 가옥 소유자는 2개월분을 드리고 세입자는 4개월분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거 이전비 보상을 하게 되고, 이사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이제 지금 현재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주택이나 동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거주하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사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사비는 지금까지는 LH가 다소 좀 작은 금액으로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제자연적으로 개선을 해서 많지는 않아만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이렇게 개정 작업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대책인데요. 공익사업이 시행이 됨으로써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의 근거를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분이 건축물 소유자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기준이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분들에게는 이주자 택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주자 주택을 드리거나, 이주 정착금의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자 택지는 저희가 이제 택지, 사업지구 내에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저송원가 기준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송원가에서 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를 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평에서 80평 정도 규모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이 이주자 택지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 그러니까 딱지가 거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자 택지를 들여도 못 사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주자 주택은 해당 사업지구에 저희가 이제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를 분양가 이하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를 저희가 조성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소유자가 이주자 택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주자 주택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이제 알선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자 택지나 이주자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지구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주 정착금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지금 최대 약 1,200만 원 정도의 이주 정착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 정착금은 특별히 아주 이택이나 그다음에 이주자 주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업지구를 빼고는 별로 크게 이렇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LH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인데요. 생활대책을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립을 해드리는데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생업을 상실하신 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을 체결이나 수용재개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계신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영업자로서 영업자는 영업 보상을 받은 자고요. 영농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4,000평방미터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 보상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는 1,000평방미터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업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1,000평방미터 정도로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와서 면적을 늘린 게 약 4,000평방미터로 이렇게 늘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또 4,000평방미터가 너무 과하다,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최근에 일부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저희 LH가 결정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지에서 이렇게 농업을 하신 분들은 그러시는데 시설 채소농이나 화훼농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업은 이게 축산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 보상을 받으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상가 부지로 해서 20평방미터에서 27평방미터, 6평에서 한 8평 정도에 이걸 공급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6평이나 8평 정도를 각계 공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생활대책을 공급을 하겠다는 대원칙이 되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모임 조합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위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서 굉장히 많이 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손실보상 유형인데요. 보상 유형에는 현금 보상이 아까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는 이렇게 부재지주의 경우는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초과 금액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채권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도 토지보상금에 해당되는 거지 지작물 보상비는 그러니까 건축물 보상비는 100% 거의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토보상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내가 이렇게 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중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은 땅으로 내가 보상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업주구 같은 경우는 대토보상 신청한 경우가 약 2% 정도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런지 과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토 보상자가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절차는 그 피보상자 권리구제 절차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실보상이 협의가 되면은 이제 계약 체결함으로써 이제 끝나는 거고, 불성립됐을 때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이 3단계로 이렇게 그 피보상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수용재결을 가게 되는데요. 그 토지 시행자하고 소유자가 협의가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어차피 이제 국가 공권력의 그 공권력으로 그러니까 강제 매입이라는 그 어감상 좋지는 않습니다만 강제 매입이라는 그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중앙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제 수용재결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재결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제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에 준하는 원시취득을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용재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결 신청을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소유자는 그 내가 이 보상 금액을 내는 원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수용 재결을 빨리 해달라 하는 재결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그 수용 재결을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느냐.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나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지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개별 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소관으로 정하는 사업, 그 이를테면 택조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재결에 의해서 그 수용재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이제 이의신청을 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제 관할 위의 사업을 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그 수용재결에 대한 그 불복의 절차로 그 이의재결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재결은 그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시행자나 소유자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재결은 소유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인데요. 행정소송은 사업 시행자 소유자가 재결에 그 불복이 있는 때 수용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바로 그냥 그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이의 재결을 거친 상태에서는 아까 이의 재결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이의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30일 더하면 위에 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 그 제기 자체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피보상자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선택이, 그리고 내일 하루의 또 선택이 그 폴포츠가 동전의 앞면을 잡듯이 여러분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 하루하루의 어떤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